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부터 모의고사 반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그렇게 두 번은 기출 문제로 우리 모의고사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교시 거는 12문제로 구성했고요. 그리고 2교시 그렇죠. 3교시는 18문제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2교시, 3교시 모두 다 기출문제로 구성할 건데, 왜 굳이 기출문제로 모의고사를 구성했냐라는 질문들이 많은데,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들이 물론 분석도 다 했고요.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도 했고, 연도별 분석 다 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출문제로 모의고사를 구성해서 풀면 또 달라 보여요. 이게 그냥 우리가 다 같이 문제 분석할 때랑 또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다음 주 기출문제를 선생님들 푸실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 같이 분석을 했지만 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말 답에 가까운 FM적인 답에 가까운 것들을 쓰는 그런 연습 그리고 유창성 연습을 하는 걸로 선생님들 좀 초점을 맞춰서 알고 있는 거 정확하게 쓰시고 그리고 알고 있는데 아리까리 하시면 그걸 우리가 연습했듯이 지문상에서 답을 유추하는 방법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알고 있는 개념들 가지고 정확한 문장들이 생각 안 나면 그 알고 있는 개념을 문장으로 또 써보시는 연습들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주차부터는 이제 모의고사가 여러 가지 물론 지문들은 기출에 나오는 지문들을 제가 가져올 수도 있어요. 지문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기출에 나오는 지문들만큼 그런 게 좋은 지문들은 없거든요. 그걸 가지고 구성을 다시 할 겁니다. 완전 새로운 문제로.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 3회차부터는 좀 난이도를 좀 조절할 거고요. 1회차, 2회차는 사실 난이도 조절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중에서 좀 괜찮은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좀 아리까리했던 거 그리고 명확하게 답을 요구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구성했기 때문에 사실상 난이도로 따지면 중상 정도가 됩니다. 지금 2주 정도 할 거는요. 그리고 남아있는 모의고사 5번은 우리 실질적으로 시험 보는 상황이랑 똑같이 난이도를 조절해서 선생님들한테 제공을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 11월이죠. 11월 첫째 주 마지막 날 하는 그거는 파이널 총정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들 배우신 거 한번 개념을 쫙 한번 훑어볼 겁니다. 물론 tip에까지 못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행동연쇄, 행동형성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이런 거 있습니다. 행동형성의 차별 강화랑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별 강화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게 훑어보는 형태로 점검하는 형태로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문제를 다 풀었고 이제 분석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일 모의고사 2교시 거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강의 들으시면서 선생님 제가 쓴 답은 어떤가요? 라고 첨삭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선생님이 저기 카페에 올려주시고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첨삭해서 선생님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게 용어를 쓰는 문제 그리고 정말 명확하게 개념을 묻는 문제 이거는 그렇게 유사답안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용어 쓰는 문제는 유사답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뭐를 비교해라, 차이점은 무엇이다,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걸 바탕으로 이걸 근거로 해서 써라 이런 식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유사답안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쓰신 답이 내 답도 이게 답이 될 수 있지 않아? 정답에 가깝지 않아? 라고 생각되시는 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첨삭해서 답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기억에 대한 답변으로 기억이 뭐냐면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별도의 교육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학생은 특수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이니 시각장애에 관련된 교육과정이면
일단은 기본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둘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억에 대한 답변으로 공통교육과정의 교과 중에서 시각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된 3개 교과를 쓰라고 했습니다. 공통교육과정에는 생긴 교과 국어, 체육, 영어 이렇게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 체육, 영어 쓰셔도 됩니다. 순서는요. 순서 상관없습니다. 영어, 체육, 국어, 뭐 체육, 영어, 국어 상관없습니다. 3가지 쓰시면 되고. 근데 두 번째,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과 자립생활 역량 목적으로 개발한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의 운영시소 확보 방법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의 운영시소 확보 방법은 선생님, 교과군별 증감시소를 활용한답니다. 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선생님 답안지와 해설서 보시면 1쪽에 있죠. 1쪽 오른쪽 보십시오. 1쪽 오른쪽 중간에 중학교 공통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 이렇게 돼 있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과군별 증감시술을 활용해서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또는 농인의 생활과 문화 등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 자립생활과 농인의 생활 문화는 어떤 교육과정에 편성합니까? 그럴 때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해서 편성 운영한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묻는 거 운영시수 확보 방법은 교과군별 증감시술을 활용한다 이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은 어디다가 편지합니까? 편지하는 영역,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해서 편성 운영한다. 자,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선생님 크게 기둥이 2개입니다. 교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학습, 창의적 체험학습 2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은 교과군에서 교과군의 편성 운영에서 교과군으로 편성 운영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창의적 체험활동에다가 편성 운영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수는 어디서 땡겨온다? 교과군에서 땡겨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의 선생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질문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동그라미 2 시각장애의 학생의 학습과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와 6번째 문장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러면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과 그리고 그 학생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편성할 수 있는 교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죠. 농인의 생활과 문화. 그죠? 농인의 생활과 문화. 그러면 어디다가 편성합니까?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편성합니다. 수업 시수는 어떻게 가져옵니까? 시수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교과군별 증감시술을 활용한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교과군별 증감시술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건드리면 안 되는 교과. 체육, 예술, 음악, 미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편제 영역이라는 용어에서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편제 영역, 어디다 편제합니까? 어디다가 배분합니까? 어디에다가 넣어서 수업을 진행합니까? 수업을 운영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거. 니은이 뭐냐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때 뭐뭐 등을 교육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줄에 보면요. QE를 한번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특수학교 부모님입니다. 저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로서 학교교육 협력자로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할 때 이러이러이러한 5가지 등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5가지가 뭐냐면요. 답에 있듯이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 실정, 교육, 시설 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문제에서 살짝 선생님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를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2개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설이 어디 있냐면요. 1쪽에 보시면 맨 밑에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이렇게 2가지 넣어놨습니다. 이 2가지 위원회는 선생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어를. 자, 첫 번째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그 운영위원회 기능이 뭐냐 보면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거 그리고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거를 심의하는 겁니다. 2가지를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얘기했죠. 자, 이 1번 문제에서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시간만 운영할 게 아니라 그러면 아이들이 봐야 될 교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교재 구입에 관해서 교재 선정에 관해서 누가 개입한다? 학교 운영위원회. 왜?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해서 심의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러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있고 한 장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학교 교육과정위원회가 있죠.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원은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합니다. 근데 만약에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라면 특수교사도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원래 구성원은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데 통합교육을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교사도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이니까 참여 안 시켜도 뭐라 못해요. 그러면 이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역할은 이쪽 해설서 이쪽 보십시오. 이쪽에 위에서 2번째 줄.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한다. 이거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때 고려해야 될 5가지. 그게 교원의 조직, 동그라미 2번,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 실정, 그리고 교육시설 설비. 이 중에서 한두 가지는 꼭 선생님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님들이 저 문제를 좀 많이 좀 틀렸을 것 같아요. 뭐냐면 시각장애 자립생활 운영을 위한 시수 확보 방법은 교과군별 증감시수 활용한다. 이렇게 답 적어주셔야 되고, 그러면 어디다가 편지하느냐, 어디다가 편성 운영하느냐, 어느 교육과정을 활용하느냐 할 때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다라고 선생님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요. 다시 문제가 나올 수도, 다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청각장애로 바꿔서도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배치만 달리해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2번째 문제. 자, 2번째 문제 첫 번째 문장 보면요. 땡땡 특수학교에서 중학교 과정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특수학교라고 했습니다. 그죠? 중학교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특수학교고 중학교 교육과정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선생님 2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본교육과정, 그리고 공통교육과정. 일단 그렇게 가지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항상 선생님 문제 풀 때 버릇처럼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봤더니, 가는 교사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이고, 나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편성표, 교육과정 편성표의 일부이고, 그리고 다는 스포츠 클럽 활동의 시수를 정리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들어갑니다. 기억에 해당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의 유형 2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이 뭐냐? 자, 중학교 1학년은 1학기, 한 개의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합니다. 자, 1학기를 갖다가 자율학기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름방학 지난 2학기에도 자유학기제 해도 됩니다. 그는 학교 실정에 따라서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학기제의 특성을 살려 학생 참여도가 높은 수업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학생 참여도가 높은 수업의 유형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자, 답은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근데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기본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의 유형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그런데 공통교육과정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그리고 토의, 토론학습.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초반에 특수학교라고 나오지 않고 이 친구가 일반 학급에 들어간 친구고 일반 학급에서 통합교육을 하려고 해서 공통교육과정을 적용하렵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세 가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나요? 자, 여기 제가 해설서에는 선생님 기본교육과정 내용만 넣어놨어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서 공통교육과정 중학교입니다. 공통교육과정 중학교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편성 운영 기준에서 라에 해당됩니다. 11의 라에 해당됩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학기에는 협동학습, 토의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한다. 공통교육과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본교육과정은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꼭 나눠서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한 것, 저도 많이 실수한 부분인데, 자, 이렇게요. 니은이 뭐냐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근데 잘 보셔야 돼요.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인데 무슨 활동이냐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입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해설서 오른쪽에 보십시오. 오른쪽에 맨 밑에 리을, 동그라미 리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이 희망을 받아서 학교가 정하는데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에요. 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자, 선생님들 중에서 분명히 이렇게 쓰신 분들 계실 거예요.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한다. 자, 이 내용은요, 어디에 해당되냐면,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한다는요, 선택 과목이에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기본교육과정이든 공통교육과정에 상관없이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보면 중학교요. 보면 시간 배당 기준에서 교과군에 뭐가 되어 있냐면 교과군에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 선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선택 과목이요. 이 선택 과목을 개설하려고 할 때는 2과목 이상 개설해야 된다고요. 선택 과목은. 그래서 다릅니다. 자, 이거를 기본교육과정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자, 심플하게.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개설할 때는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자, 또 학교가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뒤에 문장은 동일해요.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그건 동일해요. 하지만 달라진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정답이에요. 다른 내용 없습니다. 2개 이상의 과목 안 됩니다. 다양한 종목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클럽이잖아요. 스포츠 클럽이면 생긴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과목이 아니죠. 종목으로 가야죠. 그죠? 경기 종목. 이해하셨나요? 예.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2학년과 3학년에서 D급과 같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시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나와 다를 근거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봤더니 마지막 선교사 이런 말을 합니다.
1학년은요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했습니다. 점점 증가시켜서 1학년은 확보했고 2학년, 3학년은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의 시수를 확보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한다. 두 번째,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정해서 확보한다. 세 번째,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확보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미 1학년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정해서 확보한다라고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2, 3학년은 두 개 갖고 가야 되죠. 교과를 건드리든지 아니면 기존 걸로 가든지. 자, 그래서 이 표는 가로로 보지 말고 세로로 보십시오. 2학년을 쭉 이어버리세요. 3학년도 쭉 이어버리고요. 그러면 2학년을 쭉 이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자, 교육과정 편성표에 있는 체육 진로와 직업이 있는데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서 봤더니 2학년은 체육 교과 활용 안 했습니다. 시수 안 빼왔죠. 진로와 직업 교과 안 했습니다. 시수 안 빼왔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1학기 17시간, 2학기 17시간. 자, 학교는요, 1년에 34주를 수업합니다. 34번. 그러면 학기별로 나누면 1학기 17번, 2학기 17번, 17주죠. 그러면 여기 창의적 체험 활동을 1학기에 17시간, 2학기에 17시간 했다는 얘기는 주당 1시간짜리입니다. 주당 1시간짜리로 확보한 거거든요. 그러면 봐요.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해서 했죠. 그러면 답이 이거 되겠네요. 2학년은 기존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확보하였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자, 스포츠 클럽 활동을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거기 해설서에 보십시오. 해설서 오른쪽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서 동그라미 1번의 기억.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답을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기존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해서 운영한다.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FM적으로 답 쓰면 그냥 교육과정에 있는 대로 답을 쓰면 기존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확보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 스포츠 클럽 활동이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동아리 활동에 편성돼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끄집어내서 기존의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동아리 활동에 편성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답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형태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3학년 보십시오. 3학년을 봤더니 창의적 체험 활동은 안 건드렸죠. 빵빵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시수 편성 안 했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체육교과에서 11시간 땡겨왔네요. 체육교과에서 11시간 땡겨왔어요. 그리고 진로와 직업교과에서 6시간 땡겨왔네요. 합쳐보세요. 11 더하기 6, 17시간이죠. 주당 1시간씩. 연 34번 실시하는 거죠. 주당 1시간씩. 그러면 결국은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교과에서 땡겨왔잖아요. 우리 중학교 교과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교육과정 중학교 교과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로와 직업과 체육 교과에서 땡겨왔네요. 친절하게. 또 그 옆에 교과라고도 또 같이 적어줬네요. 혹시나 싶어서. 그러면 남아있는 거.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한다. 계산해보면 다 20% 내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체육 교과 못 건드리잖아요. 근데요, 스포츠 클럽 활동 체육 교과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있으니까 이렇게 썼겠죠. 아니면 체육 뺐겠죠. 그리고 답을 작성하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2학년은 기존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확보한다. 3학년은 구체적으로 적으면 체육교과와 진로와 직업교과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시수를 확보하였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쓴다 그러면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한다. 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선생님, 그죠? 초등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죠? 초등에서 이 문제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공통교육과정 적용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가면 더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 문제 생기는 초등이란다. 참, 내 무슨 소리 하는 이거 중등 문제인데, 그죠? 야, 이 문제는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들이 뭘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이제는 교육과정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편제를 가져와서 문제를 내네. 그럼 점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심플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들여다보시면서 자, 처음에 이 문제 났을 때 다들 당황했을 거예요. 뭘 써야 될지 몰라요. 분명히 내가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시수를 갖다가 땡겨오는 방법 3가지를 아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세로로만 봐주면 학년별로 물어봤기 때문에 학년별로만 따져봐주면 충분히 답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낯선 문제가 등장하더라도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그 개념, 알고 계신 정의, 알고 있는 내용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알고 계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거꾸로 문제에다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 명쾌해집니다. 이거 답 쓰고 나서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아니면 내가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많이 걱정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세요. 근데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개념, 알고 계신 정의 그리고 공부하신 것들을 믿으세요. 진짜 꼭 믿으셔야 돼요. 믿고 나서 그 내용을 거꾸로 문제에다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들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절대 선생님 우리 임용시험 문제는요 전혀 얼토당토 않은 곳에서 아무런 인출 단서 없이 이렇게 제시되진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문제를 구성해서는 안 되게끔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떡밥이라든지 인출 단서를 못 찾는 거지. 선생님들 크게 호흡 한번 크게 심호흡 한번 하신 다음에 문제 다시 다 들여다보면 보일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 공부하신 그 내공을 믿고 선생님들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도요, 선생님. 자, 쭉 진로와 직업교육 지원 계획에서 쫙 나와 있는데 이것도 문제 잘 들여다보십시오. 목적 해가지고 교과교육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교과교육을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서 한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학교에서 사회로 원활하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한답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전환교육 냄새가 나죠. 그죠? 그러면서 밖으로 내보내는 밖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뭔가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추진 배경을 봤더니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들여다봤더니 감염병으로 인해 공공기관 이용이 제한돼 있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코로나 사태를 여기서 언급을 한 거죠. 그럼 실습 못 나갑니다. 그죠? 실습을 못 나가니 자조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부족해지고요. 실습을 못 나가니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능력을 어떻게 되는지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도 못 합니다. 그러면 여기 2개 가지고만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진로와 직업 교육에서 자조기술 그리고 직업 능력 그 2개를 건드리는 훈련이요. 2개밖에 없습니다. 자립생활 훈련이랑 직업재활 훈련. 그거밖에 없어요. 특히 법에서요. 법에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자조기술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직업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를 가르치고 체크할 수 있는 게 법에서는 2가지밖에 없어요. 자립생활 훈련, 직업재활 훈련. 이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밑에 지원 계획을 봤더니 일상생활 적응 훈련 그리고 사회 적응 훈련 이 2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립생활 훈련이죠. 그리고 밑에 봤더니 직업평가, 직업교육, 고용지원, 사후관리 이 용어들이 등장했네요. 그러면 직업재활 훈련밖에 없죠.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호자와 담임교사 대화. 여기서 제가 요거 빼먹었는데 선생님 보호자에서 2번째 줄 있죠. H의 언니와 같은 비장애 형제자매가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기가 디귿입니다. 그 디귿의 내용을 보면요.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인데 가족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 지원이에요.
가족의 형제자매를 주니까 가족 지원이에요. 근데 이게 좀 더 명쾌하게 선생님 상담 지원도 있고요. 가족 지원도 있는데 치료 지원도 있고요. 치료 지원 안 되나요? 상담 지원 안 되나요? 자, 그런데요, 선생님. 자, 우리 설명서 해설서 3쪽 보시겠습니다. 3쪽 보시면요. 자, 2번요, 2번. 이번에 법 28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크게 교육감은 가족에 대해서 특수교육 대상자와 가족에 대해서 가족 상담, 부모 교육 등의 가족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가족 지원에 대한 시행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상담, 양육 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지원을 하는 방법이 네 가지죠. 가족 상담, 양육 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 지원 프로그램.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형제 자매의 문제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상담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 보호자 교육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한 캠프를 열어서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가족 지원은 한 가지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여기 있는 양육 상담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겠다. 그죠? 여기서 제시된 네 가지 지원 방법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잘 들으십시오. 가족 지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확장이 됐어요. 자, 법에서 제시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중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가족 상담이나 부모 교육이나 가족 지원을 제공하라고 했다. 그러면요, 그 법에 관련해서 28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가족 지원에 관련해서 시행령에서 제시한 지원 방법 네 가지를 쓰시오. 그럼 이거 쓰시면 되죠. 가족 상담, 양육 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 지원 프로그램. 그렇게 하면 진짜 깊어지는 거죠, 문제가. 그죠? 그래서 여기 시행령 23조까지 선생님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예. 약간 앞에서 제가 좀 시간을 끌긴 했는데 선생님들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 교원의 자질 향상, 특수교육 배치 그리고 순회 교육인데 여기서 가는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연수입니다.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연수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연수인이 누가 주 대상일까요? 통합교육 지원을 한다. 일반교원이 대상입니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통합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특수교사가 일반교사랑 같이. 그러면 일반교사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일반교사한테 연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연수를 할 때 반드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의 존중에 관련된 내용을 넣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통합교육 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학교 교원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일반학교 교원에는 반드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거에 묶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장애 학생 아닙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그렇게 하나 묶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무의 심사를 거쳐서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죠. 그럼 그 전에 뭐가 이루어졌나요? 그 전에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진단을 한 거죠. 진단을 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라고 땅땅땅 한 거죠. 땅땅땅 하면서 자, 특수교육 대상자니까 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관련 서비스를 어떻게 줘야 됩니다.까지 딱 해서 교육감한테 올린 거죠. 그러면 교육감은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치를 누가 결정하느냐?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학생을 배치를 하는데 그 배치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냐? 해당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예요. 여기서는 해당이 있으니까 그냥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만 가지고는 선생님 이게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몰라요. 초등학생인지 몰라요. 우리는 어차피 중등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만 따지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 둘 다 적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교육장 또는 교육감을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정은 누가 한다? 적부성은 누가 한다?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선정하고 적부성하고 필요한 교육과정 정하고 관련 서비스 정한다. 그리고 배치는 누가 한다?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한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요. 자, 배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아프고 상황이 안 좋아서 1년만 유예할게요. 치약을. 학교 가는 거. 신입생 1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애가 아파서 1년만 좀 연기 주세요라고 해요. 그럼 누가 검토할 것 같아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왜요? 배치하는 사람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잖아요. 그러면 배치를 해서 이 학교 방문각 중학교 가세요. 방문각 중학교 특수학교 가세요라고 했는데 저 1년만 좀 있다가 갈게요. 그러면 배치를 책임진 사람이 치약 유예 관련해서도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배치, 치약 유예, 그리고 다시 치약 신청 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왜? 배치를 맡았으니까, 배치를 담당했으니까. 그렇게 잡아주시면 스님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디귿이죠. 디귿 댓글 리을요. 자, 리을 선생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특수교육 지원센터예요. 지원센터입니다. 3쪽에 오른쪽이요. 저기 해설서 3쪽 오른쪽 동그라미 3번 보십시오. 자,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에서 동그라미 3번.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이에요, 지원.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협치를 구성해야 된다. 같이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관련 기관과 협치를 구성해야 된다. 효과적인 진로와 직업교육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만약에 지금 특수교육 지원센터에다가 제가 저기 구멍을 뚫어놨지만 세 번째 줄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여기도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미음에 해당되는 거는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요. 일반 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있는 특수교육 교원입니다. 특수교사 아닙니다. 특수교육 교원 혹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을 배치해서 파견 갑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특수교육 교원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은 일반 학교에서 통합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학교에 일반 학급에 있는 학생을 지원할 때 어느 인력이 나가야 될까요? 그때는 특수교육 교원만 나갑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을 때는 특수교육 교원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둘 다 나갈 수 있지만 일반 학교에 일반 학급에 있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교원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별하나요? 구별하기 쉬워요. 자,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는 얘기면 선생님 특수교사 있을까 없을까요? 그 학교에 있죠. 있으니까 통합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학교에서 일반 학급에 있다는 얘기는 특수교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교사가 없죠. 없잖아요. 그러면 나가려면 교사급이 가야죠. 교사가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건드려야 되니까 교육과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든지 교육과정에 대해서 IP를 짜든지 교육과정에 대해서 수업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특수교육 교원에 가야 되죠. 교사가 가야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은 선생님 언어치료, 물리치료, 미술치료, 심리치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가지고 그 학생의 전반적인 교육과정은 못 짜잖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5번요. 5번은 선생님 굉장히 심플합니다. 5번에 기억은 프레드 윌리, 리언은 프레자일 X 증후군 혹은 약체 X 증후군, 디귿은 다운 증후군, 리얼은 윌리엄스 증후군.
제가 순서로 좀 잠깐 바꾸고 윌리엄스 중국만 집어넣어 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문제를 왜 굳이 선생님 심플하고 간단한데 왜 가져왔어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자, 여기서 증후군별 행동 표현형을요, 이렇게 심플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제가요? 아니요. 교수님들이요. 문제 출제하시면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증후군별 행동 표현형을 정리를 하실 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도 같이 선생님 반드시 꼭 기억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행동 표현형에 관련해서 자, 순차 처리가 뛰어난 유형과 동시 처리가 뛰어난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과제를 어떻게 제시해 줘야 되느냐, 순차 처리가 뛰어난, 동시 처리가 뛰어난 이런 유형별로 과제를 어떻게 제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모의고사로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그건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공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선생님 개념 해설해가지고 쫙 있습니다.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선생님들, 여기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린 거 선생님들이 뭐 서머리 노트라든지 선생님들이 공부하신 거에다가 빠진 게 있으면 이렇게 채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6번요. 6번은 대근육 운동 기능, 대근육 운동 기능 분류 체계죠. 그죠? GMFCS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 좀 이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조금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이건 해설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쪽 보시겠습니다. 해설서. 5쪽에 동그라미 2번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내성마비 아동의 기능 수준에 따른 분류 체계이다. 기능 수준에 따른 분류 체계이다. 대근육 운동 기능 분류 체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요, 기능 수준에 따른 분류 체계이다. 어떤 기능? 걷기, 이동하기, 이 기능에 따른 분류 체계이다. 그리고 또 하나 3번요. 동그라미 3번. 학생의 최대 능력치가 아닌 일상생활을 관찰해서 평가한다. 그죠? 일상생활에서 관찰해서 평가하잖아요. 기존에 뭐 심리검사 도구나 그런 것처럼 IQ가 얼마입니다. 이 친구의 IQ의 최대치가 얼마입니다.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평범하게 생활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관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은 아동이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동작이라든지 아동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상생활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얘는요, 그런 운동기능은 나이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이마다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연령군이 5개 연령군이 있어요. 그리고 수준도 5개 수준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6번 넘어가시면 6번에 이렇게 쭉 내용이 있습니다. 1수준을 심플하게 정리한 거예요. 1수준 제한 없이 걷는 수준. 그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1, 2, 3, 4, 5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이거 하나만 더. 지금은 그냥 말씀드린 건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나중에 문제로 나올 겁니다. 모른 증후군 5단계. 왜? 어깨 근육이 소실되고 목 근육이 소실돼 있으니 수동일체 못 밀잖아요. 그죠? 못 밀죠. 그러니까 5단계인데 스탠드로 따지면, 서기 보조기기로 따지면 어깨가 빠져서 상지 기능이 상실되고 상지 기능이 어려우니 당연히 프론 스탠드는 어렵겠죠. 슈파인 스탠드, 들어 누워서 하는 슈파인 스탠드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서 여기서 프론 스탠드를 선생님 신체적 기능 측면과 교수학습 측면에서 나눠서 서술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낸 문제가 아니에요. 기출이 그대로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프로 스탠드를 이제는 정리를 할 때 단순히 상지 기능을 활용한다 수준이 아니라 신체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나를 정리하고 교수학습 측면에서 하나를 정리해야 되겠구나라고 선생님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답에다가 그렇게 나눠서 쭉 서술해 놨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한 번만 더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직성 식기 반사, 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실리콘 소재의 숟가락을 사용한다는 거. 근데 이거 기억하십시오. 왜 플라스틱 숟가락이나 실리콘 소재의 숟가락을 사용합니까?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강직석 씻기 반사 같은 경우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요. 이해하셨죠? 그것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리콘 숟가락,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한다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직성 씻기 반사라는 선생님 단지 세게 씹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안에 들어오는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극의 민감도가 강하다는 것까지 선생님 같이 정리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7쪽입니다. 해설서 7쪽 바탕으로 문제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강직성 씻기 반사를 가진 친구들이 금속 재질의 숟가락이 적당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위에 동그라미 3번요. 입 부위의 감각이 예민하거나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니면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